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강, 저 12강에서 가축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복합영역에서 가축을 시작해서 벼서부터 이제 반농사까지 그런 복합영역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가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치육축산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이제 다 창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육축산 필요 이유, 가축 이제 축자가 이제 거물연자, 밭전자 이제 흙을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축이 농사의 이제 중심,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아마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를지 모르겠. 가축의 중요성은 뭐 일찍 알려진 거고요. 우리 수천 년 동안에 이런 가축을 통해서 이제 퇴비를 생산하고 퇴비가 이제 논이라든가 밭농사를 풍성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가축에 따라서 가축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빈곤에 아니면 이제 그 식량 생산에 굉장히 제일 크게 관여했던 게 바로 이제 가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가축이 나온 이제 분뇨가 퇴비가 돼서 밭농사 이렇게 여러 작물을 키웠고 그게 이제 순환적인 농사다. 이제 우리가 일찍이 아마 이제 제일 오래된 역사의 그 농업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사 방법이 체제가 지금은 이제 전문화 농업이 한 가지 작목에 집중하는 그 전문화 농업이 이제 보급되면서 이제 그게 거의 사라졌고요. 그나마 이제 명백한 유지하는 그런 가축은 가축, 벼은 벼, 과수는 과수 이제 이런 전문화된 농사가 이제 평균적인 우리나라의 그 농사 방법이 되었죠.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발생하는 이제 부산물 뭐 볏짚이라든가 콩대 이런 쌀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 먹이가 되고요. 또 사람이 먹다 남은 이제 그런 부산물들 그래서 가축이 돼 그리고 가축이 키워지면은 이제 가축이 그 생산하는 분뇨가 만든 퇴비는 또 농지로 가고요. 그래서 농지는 또 작물을 키워내는 이런 순환적인 농사가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의 농사의 기본적인 그 하나의 시스템이고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농사가 이제 이 시대에 안 맞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농사 방법은 보존돼야 되고 우리 역사거든요. 문화고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다음 세대까지 또 이어져야 되고 제일 또 이상적인 농업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발효된 퇴비 외국에서 수입한 사료 먹여서 그 가축이 나온 분뇨로 만든 퇴비로 해서 아니면 이제 수입된 농산물 뭐 곡물 같은 걸 해서 이제 부산물로 만든 퇴비가 어떻게 보면 그 반려돼 가지고 빨리 작물을 키우는 그런 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좀 느리지만은 이런 방법의 농사도 이제 보존돼야 되고 이것이 또 기술화 돼 가지고 또 다음 세대로 넘겨져야 하지 않나 그 저희 생각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농업 구조면서 음식 구조가 뭐냐? 사료가 100% 작업된다면 자립 축산이 되겠죠? 완전한 그리고 자립 축산이 된다는 것은 자립 농업이고요. 또 자립 농업은 이제 우리가 그 식량 주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립 농업이 되니까 농업 주권이 지키되고 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배고픔이 있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축산이 충분하게 이제 농지라든가 이런 농업이 발전함으로써 생산량이 기여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화 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 정도는 유지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쪽에는 뭐 가축도 관심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복합영농적인 방법의 이런 그 순환적인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뭐 정부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관심 가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 어떻게 사료 100%에서 이런 자립농업이 가능한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자립축산이라는 것은 자립농업이 되고 자립농업은 뭐냐면 우리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우리 선조들이 계속 이었던 문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축 사육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에 지금의 그 가축사육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지금 가축사육의 문제 보시면 이제 외국 우전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가축사료가 대부분이 수천 킬로 밖에서 이제 수입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농가와 다국적 농협에 의존하는 거고요. 우리가 농업 생산이 외국에 의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씨앗서부터 비료, 퇴비, 무슨 뭐 원자재들이, 그래서 자립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축사육에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비류적인 가축사육입니다. 점등사육이죠. 이제 산란기라든가 육기라든가 잠을 못 자도록 이제 밤에도 계속 먹이 활동할 수 있는 점등. 그럼 산란율 증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등이 비율적으로 이제 동물복지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심각한 건 병아리의 점등들은 뭐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아니면 뭐 그 생태적인 농업하시는 분도 병아리 뭐 몇십 마리들 요새 부화기 해가지고 많이들 키우거든요. 그래서 병아리 키울 때 보면 이 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거의 하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GMO 곡물 의존하는 속성사역이죠. 이제 가축은 이제 그런 식물성을 같이 먹고 이제 그 계속 키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곡물에서 빨리 키우는 겁니다. 단백질 위주거든요. 그래서 속성사역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고요. 무창 햇빛 없는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항생제 안 쓰겠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차단적인 농업 어? 시설을 추구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선한 풀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방목 피해인데 뭐냐면 이제 풀이 자란 곳에 닭이라든가 이제 가축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방목이거든요. 그런데 풀이 없는데 매일같이 이제 풀을 놓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목은 아니죠. 뭐 단지 방사, 운동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목이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닭들은 계속 파헤치거든요. 그럼 흙이 굉장히 가루같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거, 우리가 밭가리에서 비 왔을 때 빗물에 쓸려가는 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방목이라니까 소비자들이 뭐냐면 이제 풀이 정말 먹고 자란 것 같지. 그리고 이거까지 큰 넓은 땅도 아니고요. 농지가 싼 것도 아닌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유해독입니다. 사료가 수입하는 과정에 검역 과정에 병해충이 있으면 발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충 같은 게 한 마리 있게 되면 검역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돌린다든가 아니면 다시 살충제를 뿌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가 고농도고 굉장히 많이 뿌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에 들어있는 옥수수의 문제는 뭐냐? 리노산, 오메가6가 너무 과다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옥수수 사료 먹인 리노산에 과다 오염된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이냐면 염증을 굉장히 농도를 높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보면은 그 염증의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소비자들 많아졌다는 겁니다. 항생제 문제, 그다음 스트레스, 이제 미식 사육하다 보니까 축성 사육하다 보니까 이런 숙성 사육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혈전 검사하면 그대로 이제 쉽게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검사 안 하더라도 사육 시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거든요. 또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옥수수 GM 옥수수죠.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게 약 1,100만 톤. 좀 이제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또 식용으로 수입하는 게 약 300만 톤. 그 외에도 이제 더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DDGS라 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낸 부산물 이런 것들도 같이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수입량이 1위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면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입하는 과정에 맹독성 살충제. 이거는 검사 항목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뿌려지는 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심각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들
가축 사육하신 분들 뭐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무항생제 된다. 정말 이런 사료 먹여서 가능할까요? 그 뭐냐면 이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살충제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옥수수 사료의 오메가6 과다 문제입니다. 오메가6가 하면 리놀렌산 포화지방이거든요. 오메가3가 이제 알파 리놀렌산 불포화지방인데, 근데 오메가6 리놀렌산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인체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과다입니다. 이제 소고기의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 108대 1. 오메가6가 너무 과다죠? 이런 문제거든요. 달걀이 60대 60대는 엄청난 과다거든요. 우리가 오메가6가 보통적으로 10대 1 이하로 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됐다는 거죠. 그리고 풀이 1대 1. 옥수수가 바로 60대 1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사료의 심각성이죠. 지중해 식단, 여러분 아시죠? 건강 식단이라는 건데요. 1대 1에서 4대 1이고요. 그런데 풀 먹인 축산물이 검사했을 때 1대 1에서 2대 1입니다. 뭐 4대 1 나오는 농가들도 있고요. 대개 보면 이게 검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그런 농가들이 한 번씩 연락 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검사 항목을 이제 문자로 찍어서 보내오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 이게 정말 그 교육에서 받을 때 한 얘기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하면 그 치유적인 목적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의 그 기준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물의 항생제 양입니다. 우리가 항생제가 인체의 그 연관성, 그에서는 뭐 여러분이 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소가 210kg, 여기는 이제 100통당의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스웨덴의 18배, 닭이 290kg, 영국의 4.2배, 돼지가 550kg. 자, 측정비에서 돼지가 좀 많이 그 사용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사육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사육 방식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뭐 사육 환경이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쓰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에 비해서 1.7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 미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높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1.7배라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무항생제, 우리가 계란이라든가 닭고기 뭐 돼지고기가 보면 이제 마트에 가면 무항생제 해가지고들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무항생제니까 항생제 안 먹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도시농이라든가 특강이대 이런 교육들 가서 가끔 이런 연관성 있는 교육들을 진행할 때 질문을 던지면 거의 뭐 한두 명 정도가 알 정도로 항생제 안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맞아도 항생제 사용해도 인증이 나오거든요. 단지 뭐냐면 이제 출하 전에 휴약 기간이 이제 10일 그 정도의 그런 가능하다면은 이제 항생제 인증도 가능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먹이도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들. 자, 좀 심각하죠. 자, 그럼 축산물 생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서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했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치유산업이나 우리 지금 농산물, 달걀 시장, 우리가 음식, 식당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초저가는 포화 상태에 뭐 최근에 뭐 계란 한 판에 7,000원, 30개요. 뭐 9,000원까지 올라서 굉장히 가격이 AI 때문에 매몰되고 이제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달걀이 오르니까 하지만은 보통 뭐 100원에서 200원 아닙니까? 지금 비싸니까 200원이지. 지금 중저가는 이제 거의 0.1%도 안 될 겁니다. 중저가 달걀이 얼마냐면 이제 제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다를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1,000원짜리 계란이라고 얘기했죠. 중저가가. 고가는 제가 이제 5,000원짜리 얘기했는데 거의 없죠. 뭐 0%라 보시면 간혹 이제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도전하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술이 아닌 마케팅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품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간혹 나오고 저도 이제 그런 현장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럭셔리 시장은 저는 이제 10,000원짜리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백화점에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0원짜리는 초저가고요. 자, 1,000원은 중저가고요. 자, 500원짜리 달걀 흔하죠? 친환경이라 해서 보통은 이건 초저가에서 중저가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저가 1,000원이니까요. 자, 고가는 5,000원. 자, 10,000원이 럭셔리의 그런 명품이죠. 그런 그 상품의 가치가 아닌가.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5,000원, 10,000원짜리 달걀도 나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술을 배우려는 농가들이 청년들이 소농들이 나와야지 않나 앞으로. 그리고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는 5,000원과 10,000원짜리의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유해독에서 안전성 있는 달걀을 생산할 수 있고 축산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축사육은 분명히 여기에 어? 그런 기술의 기준점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선 비용이나 농 가격이나 그런 전체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질병 치유 가치가 있다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그 품질이 생산되고 품질이 하려면 그 기술이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유해독이 없어야 된다. 유해독이 없으면 먹여야 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유해독이 없는 그런 자연의 영양을 담아낸 달걀 생산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자연적인 가축 시설, 스트레스가 없어 햇빛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이제 가축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거죠. 100% 이제 국내산 외국 사료 아까 살충제 수입하는 과정에 검역 과정에 살충제라든가 그다음에 GMO의 문제 없는 이제 완전한 자립농 우리 힌터브리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잘 저 지역에 나온 이제 자원으로 해서 사료를 만드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뭐랄까 사료 자원을 뭐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도 없고 그런 제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0마리, 100마리 아니면 1,000마리 키우더라도 되게 생각은 하지만은 시작했다가 거의 많이 포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농가들을 뭐 수없이 봤으니까요. 그것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풀을 먹여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메가6와 3의 그런 균형 유지하고 정말 유해독이 없는 안전한 먹거리라면 이제 풀을 먹여야 돼요.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보니까 6개월 먹이고 6개월은 못 먹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만큼의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풀을 급여하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린 그 농지나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게 노동이고 굉장히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의 생각은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은 낮죠?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이거든요. 사그룹 기술이라는 게 이게 사료 만드는 기술과 풀을 어떻게 급여하고 이런 시설 관리하는 거 병아리 키우는 것부터요. 그래서 그냥 마음 먹이고 마케팅으로 스토리텔링을 다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치유제 같이 아니면 럭셔리의 그런 치유산을 가려면 이런 달걀이 필요한데 기술력이다. 그럼 그 기술을 어떤 기술이고 뭔지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창업 끝나고 나서 축산 먼저 하려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먼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 벼들 다 작목별로 할 건데요. 그러면 병아리는 뭐 어떤 거를 이제 교육에서 다룰 거냐면요. 병아리 키우기입니다. 자, 자연육출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37.5도에서 부화한 다음에 30도에서 병아리 키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영하 5도 아니면 영상 5도 그러면 동사에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 키우는 겁니다. 여름에 뭐 키우는 건 그 효과가 없어요. 자연육추에. 그러니까 추울 때에 굉장히 강하게 그런 자생력을 키우는 건데요. 그리고 점등 안 하고 인공 가온화 없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육추라는 상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화기관을 두세 배 굵고 길게 키울 겁니다. 내장의 그 소화기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키울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료를 먹이를 발효 사료라는 게 보통
그 먹인다고 그 자랑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발효가 뭐냐면 곡물을 분자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아미노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거죠. 쉽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화기관이 더 굵고 튼실해서 어떤 거친 먹이도 소화할 수 있는 체내에서 소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지, 발효사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체내에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끌어내는 겁니다. 야생의 조류가 새들이 여기서 열매를 먹고 다른 데 가서 똥을 싸죠. 그럼 씨앗이 나오죠. 그럼 그거보다 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 때 이런 그 소화력이랄까 이걸 이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결정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병아리 먹이 어떻게 키울 거냐? 야생제보다는 더 강하게 소화가 잘 되는다. 그러니까 발효사를 먹인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낮은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아닌 원 그 가지에 있는 먹이채를 줘서 더 거친 살을 줘서 볏짚조차도 먹습니다. 먹어서 소화되는 그런 그 체내에서 소화된다고 그러면 그걸 먹어 치우거든요. 그런 강한 닭으로 키우게 게 병아리 키우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육 관리인데요. 병아리에서 이제 첫 산란까지의 그런 사육 관리, 어떻게 먹이 관리하고 첫 산일을 어떻게 맞출 거냐. 되게 산란계는요, 120일 만에 부화합니다. 산란하게 되거든요. 먹이를 계속 정상적으로 공장사를 먹였을 때, 우리가 시판된 사료 먹였을 때 120일인데요. 저희들은 30일 지나서 더, 그러니까 120일 때는 체형이 너무 좀 작아요. 너무 작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체형이 작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150일 정도,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 뭐냐면 노계래에서 또다시 다른 닭을 들이는 거예요. 계속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빨리 이제 산란의 그런 유익 떨어지고요. 계란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이면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산란율을 굉장히 경쟁적인 산란에서 길게 몇 년 동안 키우게 되고 그래야 계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란일을 이제 한 30일 정도 더 늦춰가지고 첫 산란일을요. 그래도 150일 때. 그럼 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살을 안 먹여서 할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양 조절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항생제 안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계절, 봄에 알을 많이 낳고 여름 되면 적게 낳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또 많이 낳고 또 겨울 되면 적게 낳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생산 양이 계절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라든가 소비자 그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쉬울 것 같지만은 판매가 어려워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들 실패합니다. 포기하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산란율이 그 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더 해야 되니까 한 계절 앞서서 산란율 조절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 뭐 테크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란, 우리가 보통 뭐 90% 산란율 하다가 이제 70% 떨어져 가면 이제 경제성 없다 해서 뭐 1년 반마다 교체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은 아까 몇 년 동안 유지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난각이랄까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계란이 달달하면서 탱탱하고요. 그 다음 난각도 좋고 노른자도 뻥긋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산란율 70%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산란율 그 70% 맞추는 게 뭐 사료를 적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양을 조절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는 충분히 먹이되 산란율을 유지하고 첫 산란율을 맞추는 이런 그 기술들을 이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저희 교육에서 진행될 내용이고요. 앞으로 닭사육에서는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농가들이 교육받고 나서 창업을 하고 사육에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가르쳐 왔고 그 다음 실제로 제가 농장 운영하면서 얻어진 것들이니까요. 이번에 유튜브 교육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햇빛과 바람에 맞춘 이제 자연 대로가 이러는 사육장이죠. 햇빛이 겨울에도 비치고도 여름과 가을에 이런 시설에 뭐 여름엔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햇빛을 조절해야겠죠. 어느 정도 그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방법에 그 다음에 사육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먹이통, 산란통,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통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냥 바닥에 그런 미생물 유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평사에 두면 발효 바닥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효는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용어 사용도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 사육 관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뭐냐면 증체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산란율이 달라집니다. 전데 이런 것들 많이 놓치거든요. 그리고 먹이 우리가 사료를 직접 만든다는 게 뭐냐면 사료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뜬 장nem이라 뭐 이런 표현도 가끔 합니다만은 옆에 이런 식품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사료 자원이 있는데 쓸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전을 못하는 건데 이런 방법, 이런 자원이 어떤 거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쓰는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흑사료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전에 이제 미생물 배양해서 다른 먹이라 했는데 이제는 먹이지 말라 합니다. 먹이지 않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지 않아도 이제 그런 자연의 미생물을 담아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건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자원을 보관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많은 비제라든가 이제 곡물들 보면 2, 3년 지나가 아니면 이제 오염되고 빗물이라든가 물에 오염돼 가지고 그런 것들 쓰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뜻하지 않게 뭐 어떤 데로 한번 전화 왔는데 100톤이 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쓰지 못합니다. 그게 다 퇴비 공장으로 돈을 주면서 치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기서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대면교육에서는 알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법, 뭐 수분이 많고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뭐 채소 같은 거 설탕 없이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효소 같은 건 뭐 설탕 놔야지 않습니까? 정말 뭐 그런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설탕 안 넣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지금 뭐 벌써 공개돼서 많은 농가가 쓰는 건데요. 설탕 없이 효소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자가사료 만들기까지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빠졌던 건데요. 이제 산란할 때에 어 뭐냐 계란이 낳자마자 이제 수집하기 좋기 위해서 이제 경사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컨베이어 시설이라도 계란 낳자마자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계란이 낳는 닭들이 계란이 떨어지니까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물질이 계란 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대안들 여기서 이제 다 적지 못했으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컨설팅하고 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 사육편에서 제가 이제 최단으로 노력을 해서 자료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연축산에서 이제 육어 가축 사육에서 특히나 유정란을 중심으로 하면은요 다른 가축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 응용하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집인데요. 지금 이제 흑사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료토고요. 지금 닭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축산에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창업편을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얘기 꺼냈는데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창업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